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날씨가 좀 오늘 희한하죠? 네. 되게 신기하던데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맑아졌다가 네. 갑자기 또 막 우박 내렸어요. 아까. 우박이 내렸어요? 네. 오. 그리고 내일은 눈이 온답니다. 아이고, 내일 그러면 첫눈일 수도 있겠네요. 내일이 아마 서울에 첫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눈이 오면 기분이 좋겠죠? 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가 작년에 첫눈 관련해서 컨텐츠 한 게 있었거든요. 압권에서 컨텐츠를 네. 했는데 첫눈은 11월 초에 내렸는데 그 컨텐츠를 12월 말에 했으니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그거 이제 보세요. 첫눈이 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첫눈의 기준이 뭔지. 우리 역주행 한번 가십시다. 아, 역주행. 여러분 제발. 압권 첫눈 검색해서 네. 내일 첫눈 오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헤드라인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화웨이 테슬라가 못 이룬 꿈을 화웨이가 이루나. 이게 분석 자료가 있었는데 화웨이가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 자동차 연구원의 연구 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중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뭐 지나가는 방식으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반응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넌 친중이냐라는 반응서부터 해서 뭐 그 중국의 뭐 지금 중국 얘기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중국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쵸. 실제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욕을 했냐? 왜 그렇게 우리한테 욕을 했냐? 저한테 왜 욕하셨어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나도 그 업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네.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자 그거는 너희는 뭐 하는 짓이냐, 막 중국 얘기 왜 하냐 그쵸.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웨이가 그럼 무슨 그 테슬라가 이루지 못한 꿈을 화웨이가 뭘 이루고 있냐? 사실 그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른 자동차에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서부터 해서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높게 쳐준 건데 이걸 사실 다른 차량에 아직까지 옮기지 않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차량에 옮겨 심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아니다. 이거 결국 다른 차량에 옮겨 심을 수 있다. 나중에 돈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는 이미 다른 차량들의 자신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고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 차만 요즘에 이게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스마트 드라이빙, 즉 이게 뭐냐면 레벨 3 이하의 이 자율주행을 말하는데 이게 경쟁 축으로 대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굉장히 크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5%, 전산업 평균이 5.8%인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그 이익률이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익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이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시스템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괜히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딴 기업에게 넘겼다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엔 자율주행 차량이 될 텐데 차는 껍데기가 되고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껍데기 만드는 외주 업체가 될 텐데 그쵸.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든 자율주행 패권을 본인들이 들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2023년을 전후로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갖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율주행을 타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중국 네. 내에서. 이게 전기차도 잘 안 팔리는, 그러니까 전기차 잘 팔리죠. 근데 그냥 전기차는 잘 안 팔리는
팔리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 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삽입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변했다는 게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사실 화웨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이토 M7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이 삽입된 자동차들이 잘 팔리고 나니까 지금은 BYD의 고성능차 브랜드 신모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 화웨이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파는지를 보니까 총 3가지의 형태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화면 함께 보시면 일반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들은 뭐 BYD, 지리, 여기 벤츠도 있습니다. BMW도 있습니다. 벤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그 첨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게 하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에 그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차량 설계에서부터 품질 관리, 디자인, 브랜드 운영, 판매까지 모두 다 관여하는 이 히마라고 합니다. 히마. 예. HIMA. 네. 히마 방식으로 이 협업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히마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세 번째 방식이죠. 히마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비싸게 하더라도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보여줬는데 히마 계열의 자동차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보니까 판매 가격이 약 7,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벤츠도 판매 가격 6,300, BMW도 판매 가격 6,200만 원인데 중국 전기차인데 7,400만 원 주고도 자율주행으로 하니까 팔리더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 중국 야 싸니까 사지 내지는 야, 중국에서만 이건 맞긴 합니다. 중국에서만 네.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야 중국 사람들 뭐 그거 고작 하는 거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네네. 벤츠보다 더 비싼 가격에 BMW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자율주행 탑재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니까 산다는 개념보다는 자율주행이 되면 중국 차라도 비싸도 산다. 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야, 이거 뭐 비싸게 팔아봐야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펴 보시죠. 판매량 보시죠. 판매량도 적지 않습니다. 4만 대. 벤츠 뭐 4만 8천 대, BMW 4만 4천 대. 뭐 그리고 테슬라가 7만 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히마 계열의 중국 전기차들도 4만 대 가량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비싸지만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화웨이가 지금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걸 삽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착이라고 장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웨이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OEM 기업들도 지금 잠깐 화웨이 거 쓰다가 본인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해서 본인들 걸 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웨이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동차 OEM 업체들이 참아하지 못했던 남의 자율주행 기술을 심어다가 우리 차에 심는 그런 현상을 화웨이가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꿈꿨던 어떤 미래의 모습이었는데 화웨이는 벌써 그것을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지금 댓글에서도 뭐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 되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따로따로 가는 게 사실은 요즘 트렌드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 기술, 미국에서는 미국 기술, 중국에서는 중국 기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방금 나왔던 화웨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이두 있죠. 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어떤 분이 중국은 세계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폴로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참여한 기술을 다 함께 만들었던 게 아폴로 프로젝트의 자율주행 기술이고 네. 그걸 활용해서 지금 아폴로가 이제 또 그 중국 내에서 그 지금 로보택시를 돌리고 있어요. 네. 그 대수는 웨이모보다 많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보택시를 돌리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바이두거든요. 네. 그리고 상용차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가장 많이 가는 회사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화웨이 쪽이고요. 근데 그 바이두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이제 기존에 뭐 구글맵 활용하던 거를 중국에서는 바이두 맵으로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티맵 지금
지도 데이터만 받아서 네. 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표 한번 이거 띄워주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일반 부품 공급이랑 이제 H 하이라고 하죠. 이제 화웨이 인사이드랑 그리고 이제 히마 계열이라고 지금 나눠져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히마 계열들은 많이 압니다. 지금 아이토라든지 럭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혹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자기들 기술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 화웨이의 소프트웨어와 OS 기술을 함께 해서 만든 게 히마 계열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화웨이가 지금 직접적으로 같이 합작이기 때문에 네. 화웨이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좀 위협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화웨이 인사이드 있죠. 네. 여기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면서 화웨이의 시스템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약에 좋은 걸 개발했는데 기아가 네. 받아 쓰는 건 오케이. 그거는 그것까지는 뭐,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쵸. 현대가 개발했는데 GM이 받아 쓴다.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지금 GM이 예를 들어서 HDL을 도입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현대차가 오토파일럿을 도입하는 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 하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은 여기는 대부분 오픈소스입니다. 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OS에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게 지금 화웨이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레벨 3냐고 아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레벨 2입니다. 레벨 2인데 2.99999죠? 누가 봐도 저건 레벨 3예요. 네. 그 보시면은 뭐 이렇게 램프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선이 없는 곳에서도 상대방이 오는 차를 피해서 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지금 레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봤을 때는 레벨 3, 4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이제 레벨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나중에 이제 규제 때문에 혹은 처벌 때문에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레벨이 거의 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화웨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입니다. 예전에 통신 장비 때문에 뭐 5G 되게 좀 위협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자율주행 플랫폼 쪽에서 훨씬 좀 위협적으로 지금 화웨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화웨이는 이제 화웨이의 OS를 자동차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이건 모르는 건데 왠지 상상을 해보건데 화웨이 핸드폰 쓰는 사람은 자동차랑 동기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죠. 네, 샤오미처럼. 그 OS를 써야 OS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핸드폰과 자동차가 동기화돼서 내가 자동차에서 내 핸드폰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도 그냥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나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OS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실 국내 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하고 있고 잘 모르시는데 LG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강자입니다. 네. 웹OS라고 하는 OS를 지금 오토모티브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공급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타이젠 있잖아요. 네. 타이젠이 예전에 뭐 TV만 들어갔던 걸로 지금 알고 계시고 스마트폰에서는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타이젠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자동차용 오토모티브용 지금 OS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역시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가장 지금 널리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듀얼 OS가 요즘은 추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포테인먼트 쪽과 이제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쪽을 관련하는 쪽을 별도로 가져가는 지금 듀얼 O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쓰더라도 네. 자기만의 OS를 갖다 쓰는 게 지금 최근 트렌드다 보니까 화웨이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네. 조금은 강점이 좀 많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네. 어디입니까? 두 번째 소식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은 네. 다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만한 곳이 없죠.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드디어 재건축을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재건축이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 통합 기획 있잖아요. 신통 기획을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번에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제가 2606세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놀랐던 게 용적률 300%를 적용을 해서 최대 250m 높이에 300%에 200. 250m면은 250m면 63빌딩입니다. 63빌딩이 249m입니다. 가장 높은 동이 250m짜리 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3빌딩도 높은 빌딩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뭐 용산에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첼리투스라고 하는 네.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높이가 200m거든요.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200m인데 지금 이제 한강변에 250m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오늘 발표가 난 건데요. 이제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근처로 해가지고 거기가 지구들이 많습니다. 네. 1, 2, 3, 4, 5, 6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2, 3, 4, 5지구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상지가 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구역입니다. 이번에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300% 2,606세대가 지금 지어질 예정이고요. 12개 동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공주택이 321세대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통기획이 이제 수립된 이후 16개월 만에 정비 계획이 이번에 결정이 됐고 또 이제 이게 워낙 높게 지어지면은 여기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옆에 한강다리도 있고 네. 이제 뭐 동호대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는 조금 낮게 이제 대교에서 좀 멀어진 곳은 조금 높게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잖아요. 밑에 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도로변은 조금 낮게. 네. 이게 20층에서 39층이고 옆에 있는 게 지금 이야. 저게 250m짜리입니다. 원래 여기 이제 조합에서는 70층 그리고 이제 290m로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네. 조율하는 과정에서 250m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조망권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이 높게 짓게 되면은 뒷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 당신들은 좋겠죠. 우리는 네. 어쩝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네.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 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 2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 4, 5, 6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음 표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지금 다 인가가 나오고 있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개발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일대가 다 지금 69층에서 70층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다 이제 초고층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압구정동에서는 그러네요. 한강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조망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한강변에 그 봤을 때 장벽에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네.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잠실 재건축 때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나버렸지만 엘스, 리센츠, 트리듐 같은 경우에 그때 35층으로 완전히 쫙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장벽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좀 우려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수동 쪽입니다. 네. 성수동 쪽에서도 오늘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여기가 대상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네. 여기가 이번에 대상지인데 총 9,000세대가 넘는 곳이 이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9,428세대고 여기 역시도 최고 높이 250m, 용적률 300%, 준주거 지역은 500%로 지금 아파트 재개발이 될 예정인데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완전 지금 달라지죠. 완전히 지금 성수동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완전 지금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건 역시도 다 250m입니다. 제일 높은 것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어쨌든 틈틈이 이렇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한강변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는 정말 콘크리트 장벽들로 세워지는 그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드디어 네.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고가 아파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 321세대는 또 어떤 분들이 또 들어갈지에 대한 또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뭐 아시겠지만 내일 있잖아요. 네. 내일이 바로 27일 이제 둔촌주공 입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까? 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강남권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뭐 비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뭐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짓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간의 궤리 굉장히 커질 거고요. 또 하나는 비싼 아파트만 지금 공급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쵸.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금 공급에 대한 양극화 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죠. 예. 네. 누구 걸 공급할 거냐 지금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죠. 누구 네. 걸 공급할 거냐. 근데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서민이 많을까요?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서민이 많죠. 그렇죠. 서민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아파트가 뭐 거주의 기능보다도 투자의 개념이 네. 너무 크죠. 그렇죠. 자산 투자 이런 개념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들 공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압구정 이야기, 배 아픈 이야기 잘 네. 들어봤고요. 배가 아프네요. 자, 그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에서 네. 언제 우리는 흑자에 좀 도달하게 될까요? 유종훈 기자. 흑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돈을 버는 게 없고 쓰기만 하니까 아, 네. 사실 그때는 적자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 비용을 대주니까 살긴 살지만 네. 적자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흑자에 들어가는 나이가 언제쯤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한 40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40대? 어우, 꽤 너무 좀 박하게 본 거 아닙니까? 박하게. 네. 28살에는 흑자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아, 네네. 그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네. 28세, 그러니까 28살이 되면 이제 흑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뭐 자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네. 뭐 국가의 어떤 그 복지 금액을 받아서 쓴다든지 연금을 받아 쓴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결국 그때가 되면 또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의 연령은 61세. 이 정도는 퇴직할 때네요. 퇴직할 때 은퇴 연령보다는 좀 늦죠. 아니죠. 은퇴 연령인데 퇴직 연령보다는 좀 늦죠.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도 한참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50대에 퇴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은퇴 연령인데 퇴직 연령보다는 훨씬 더 늦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적자를 기록하다가 결국 흑자로 보이고 나중엔 다시 적자로 이게 돌아선다. 그러면 이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는 언제이며 가장 적자가 큰 시기는 언제이냐. 네. 이걸 보니까 적자가 가장 클 때는 17살이라고 합니다. 17살. 아우 돈 진짜 많이 들어가 우리 청소년들. 저때 학원비 많이 들죠. 네. 야, 학원비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때 적자가 뭐 4,078만 원 정도로 적자 크기 크다고 하고요. 네. 흑자가 가장 클 때는 43살. 43살. 저희 나이 때네요. 딱 우리 때. 이때가 흑자가 가장 크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생애주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 정도의 의미고 네. 요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의미 있는 점은 뭐냐면 저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그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네네. 2010년 이후로 살펴보면 흑자 진입 연령이 27세에서 28세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데에서도 28세였잖아요. 네. 근데 적자로 재진입하는 연령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56세 요쯤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나이가 61세로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은퇴 후에도,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만큼 사실 은퇴 연령은 되게 은퇴가 아니죠. 퇴직 연령은 굉장히 빨라지고 퇴직한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니 네. 자식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17살에 4천만 원 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은 해야 되니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 결국 적자로 들어가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자랑 적자라고 하는 단어만 봤을 때는 네. 이제 봄 흑자 시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의미 같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인생의 이제 네. 마지막 시기를 연금 받으면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기대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그래프가요. 그렇죠.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도도 많이 드렸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는
사실은 살기가 힘든 상황이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연금도 많이 들고 계신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네, 제2, 제3의 이제 또 잡들을 또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뭐 부모님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셨고 저희 뭐 어머님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차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그 콘텐츠를 보내드릴 거긴 한데 네. 계속 고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정년 연장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네.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계속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네.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서 보면 볼 수 있다.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앞으로 좀 뜨거워지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는 현대차가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신규로 설립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니까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여기 이제 바로바로 접근하기 되게 좋고 네. 섬이긴 한데 여기가 물가가 좀 싸요. 아, 그래요? 물가는 조금 저렴하고 인건비도 조금은 저렴한데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수도는 싱가포르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실제로 거기에 금융 허브도 좀 많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좀 많이 투자를 해왔고 네. 거기 이제 조직을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CKD 공장이라고 합니다. CKD는 이제 조립품을 가져와서 거기서 조립하는 공장이거든요. 거기 공장이 이번에 짓게 되고요. 총 6,735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2025년도부터 30년도까지 이번에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짓는 이제 그 차량, 여기서 만들게 되는 차량은 이제 스타리아를 만들게 되고 생산 규모는 2만 대 정도가 될 거고요. 총 나중에는 SUV 라인업을 추가를 해서 총 이제 7종의 차량을 지금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타리아를 만든다는 거는 그럼 주로 상업용 차량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업용 차량도 하고요. 네. 그 나라에서 스타리아랑 카니발은 굉장히 고급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의전 차량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런 건데 후진국으로 가면은 사실 가족 수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보다는 미니밴 혹은 이제 승합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 우리도 봉고차라든지 베스타 이런 거 많이 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레이스.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 네. 기억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가 이제 한 명만 낳는 게 되면서 지금 없어졌고 네. 인도가 지금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아시안 시장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팔지 않는 MPV 차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 카니발과 스타리아로 지금 쳐주는데 네. 그런 차량들이 이번에 많이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여기서 짓게 되면서 기존에 좀 합작을 했던 사임다비 모터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할이 좀 축소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현대차가 거기에 CKD 공장을 만들면서 이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좀 직접적인 공략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아세안에 생각보다 현대차 공장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네. 우리가 아세안 시장은 도요타랑 니산, 혼다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공장 25만 대 규모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태국에도 공장이 이제 전기차 공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베트남에도 지금 CKD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말레이시아까지 들어가고 네. 또 싱가포르에는 지금 HMGX라고 하는 또 스마트 공장도 있잖아요. 이미 한 대여섯 개가 이미 아세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세안 시장이 총 인도를 제외하고도 지금 6억 7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 그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조금은 기존에 이제 약간 저가보다는 조금은 급을 높여서 요즘 들어가는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이 조금 이제 내년부터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탈출구라고 할까요? 이게 또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을 또 이제 아세안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곳을 많이 조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장을 네. 그 지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 오늘도 현대차 칭찬 릴레이 네, 칭찬 릴레이는 계속됩니다. 네. 네. 자, 한번 들어봐. 현대차 초봉이 1억이라 저거 안 그래도 오늘 보도 할까 말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초봉 오늘 1억 나왔어요, 오늘. 1억 맞아요? 지금 초봉이 9,450만 원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정해졌는데 적어도 적다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네. 네, 세구나. 그렇대요. 네, 이게 세구나. 어떤 거냐면은 네.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초봉이 9,990만 원, 1억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같은 건데
현대차 지금 뭐 신입 사원들 쪽에서는 이제 뭐 노조 쪽이랑 거기서는 우리도 이제 앞에 일자를 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9,450이 초봉이 말이 됩니까? 네, 참. 저도 아직 저만큼 못 받아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왜 해요? 불쌍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세안 시장 공략하면 뭐 합니까?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 외신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난 밤 사이에 아직도 유인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가 있나? 라는 트윗, X죠. X를 네.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죠.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와 원칙적 합의에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훨씬 더 큰 뉴스인데,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참 헤드라인 만드는 데는 진짜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 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원칙적인 뭐 휴전 합의 이 헤드라인보다 얼마나 이 헤드라인 잘 만듭니까? 아직도 유인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가 있나? 이걸 딱 써버리니까.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모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인 전투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직 이 멍청이가 있냐라고 하는 데는 결국 유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비싼 비용도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그냥 일개의 어떤 기업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 효율 부서의 어떤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장이죠, 네.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효율 부의 이 수장은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정부에서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감시하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 국방비에서 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 많이 하더라고요. 우려까지 네.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까지 크게 내려갔다고 보면 되는데, 네. 사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투표로 국민들이 뽑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출렁거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었고, 네. 두 번째로 다음 뉴스를 좀 바로 연결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채용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에 있어서. 그렇죠. 업계에서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현대 롭템은 올해만 6차례 채용을 실시를 했고요. 네.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이렇게 방산 3사가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600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도 대졸 신입사원 100명, 생산직 300명 이렇게 총 300명을 새로 채용하는 공채 전역의 막바지 작업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LIG 넥스원은 2021년 말에 3,200여 명이었던 직원이 4,700명으로 거의 45% 늘어났고요. R&D 인력도 거의 1,500명에서 2,700명으로 1,200명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 80% 늘어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진짜. 진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뽑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전쟁이 좀 끝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일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일단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전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방비는 높아지는 추세가 있다. 이건 이제 석종건 방사청장이 직접 이제 과거의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에는 국방비가 높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국방 기업은 국방 예산이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들의 매출은 늘어난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아마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 간략하게 하나 볼까요? 간략하게 단신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이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1.8%가 나왔습니다. 1.8%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경제 성장 전망률이 나올 때마다 다 2%대였거든요. 네. 1.8% 처음 나왔는데 한번 보니까 IMF 그리고 이제 KDI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을 했고요. 산업연구원이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하셨죠. 이제 2.1%로 하면서 2% 정도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1.8%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출 약화가 이제 이미 올 하반기 때 시작이 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 국내 부진한 GDP 성장률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으로 지금 될 것이라고 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450원이 되면 정말 뉴노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1,400원 잠깐 넘었을 때도 정말 저희가 좀 많은 혼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될 것이라고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금리는 좀 내린 걸로 지금 봤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 1월 달에 다시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책 금리가 총 2.25% 수준까지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와,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골드만삭스가 내리고 네. 원화 전망치는 1,450원까지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거죠. 네, 엄청 낮춘 거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리면서 한국은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 원화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한 게 이제 이번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이 금리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골드만삭스의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렌드는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트렌드. 지금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